4월 1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9 의거 기념일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하자고 4.19가 일어났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되새겨 봐야 될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민의를 개명의 수용한다. 그리고 민의를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국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43초짜리 짧은 사과성 발언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사과한 안 한 거니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 논평을 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사과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의 국정 운영에서 정말로 여태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와 또 민의를 갖다가 바라본 시각이 교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참모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 라인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총선 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를 심판해달라, 사실상 여당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운영,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국회를 비판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거듭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민의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실망시키면서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와 같은 이 전국 운영이 불가능한 선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여당이 122석이고 여권 무소속까지 입당을 시키더라도 129석이 된 것은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지 노동개혁 법안이라든지 4대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현 정권의 주요한 개혁 과제들을 실제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 외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국민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등을 돌렸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체에서 과반수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를 붙냐에 따라서 과반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반수가 국회 선진화법 사회에 대해서 180석을 넘겨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석 분포는 어느 당도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토록 없애고 싶어 하던 국회 선진화법에 기대어서 두 야당이 합치게 되면 더민주 123석, 그 다음에 국민의당 38석 합치면 161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의당 6석까지 합치면 167석, 야권 무소속까지 합치면 171석이 됩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할 때 180석에서 9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회 본회의의 상정이라든지 또 야권끼리 뭔가를 합의해서 이 표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상의 조항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뭔가 제대로 된 이 국회 운영, 즉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 과제들을 과반수가 넘게 되면 통과되게 해야지 180석이 넘어야 통과되게 만듦으로써 실제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과반수가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과반수가 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이렇게 이 명시되어 있는 이 본회의의 상정 거부 권한, 필리버스터 권한 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은 잘못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여권의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하여튼 현 정부나 여당은 이것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야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겨서 171석이 되고 여당은 122석이 된 입장에서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애초에 말대로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가 소수 정당이 되었지만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과반수라는 부분을 넘긴 민주주의의 원칙을 갖다가 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일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국회 선진화법요? 저는 정치는 내가 하든 남이 하든 항상 똑같은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원칙을 가져야 그것이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 선진화법 문제부터요. 자, 한번 보세요. 일베 사이트나 이런 각종 우파 사이트에서 국회 선진화법이야말로 가장 악법인 것처럼 지금 몇 년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현 대통령이 대표일 때 만들었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는 뭡니까? 소수 여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끼리 한마디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우리 보수 진영의 그간의 입장은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개각과 그리고 청와대 개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 이제 또 여러가지 언론에 야당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전면 개각을 하라 어쩌다부터 시끄러워질 거기 때문에 지금 머리나 아주 내용들이 수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머지않아 대통령이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마디로 A를 빼고 A-1, A-2를 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통해서야 민의를 알게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민의를 전달하는 어떤 라인에 있어서 무언가는 크게 고장난 거 아닙니까? 자, 총선 패배가 이렇게 충격이 크고 이 정권이 뭘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정도로 만들고 한마디로 여당이 무력화될 정도로 만들었다면 이런 총선 패배는 한마디로 당하지 않았던 것이 옳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김무성의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승민 처리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여권이 야권의 분열에 기대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공천 같은 것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는 청와대는 무엇을 했던 겁니까? 대통령에게 총선을 갖다가 보고하는 청와대의 정무라인이나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요, 무능해서 물러가야 되고, 뭔가를 보고했는데도 이 지경이 됐다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5개월 동안 상향식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도대체 상향식 경선이 결국은 현역들이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기득권을 갖다가 존중하는, 기득권을 갖다가 위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해온 물갈이와 일치하는 것인가? 일치하지 않는다. 유승민을 바꿔달라는 것도 유승민이 결국 대통령의 각종 개혁 방안이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물갈이가 상당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입장을 맞추어서 갈 만한 그런 여당 의원들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물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물갈이에 방해가 되고 지금 비박이 다수인 현재의 새누리당 의석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끌고 온 이 상향식 공천 문제에 대해서 실제 그것은 상향식도 아닙니다. 유령 당원 유령 번호가 수두룩하고 이번에 안심번호조차도 사기 여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왜 5개월 동안이나 끌고 오는 동안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막판에 이항구를 넣어서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것도 유승민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 다 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150석에 가까운 의석은 결국 상향식 경선을 했고 일부만 우선공천, 단수 추천, 전략공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향식 경선을 100% 했던 부산 같은 경우에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의 18개 의석 중에서 단 한 개도 60%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50% 초반되거나 떨어진 사람들은 40%대를 얻었습니다. 부산에서 야당의 합계가 여당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대로 야당이 공천을 하고 문재인이 만약에 출마했다면 부산에서 더민주가 일당이 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안철수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부산에 집중했더라면 국민의당이 휩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무소속 연대가 나왔다면 부산 선거를 끝장을 내버렸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식 공천에 의해서 하던 사람이 그대로 다 나간 부산 시민들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까? 유승민을 갖다가 왜 저렇게 질질 시간을 껐다가 마지막에는 유승민한테 벌이 아닌 상을 주고 이제 선거에 이렇게 지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유승민 입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윤상인이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인이 그동안에 보인 태도나 입장을 보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세상의 문제를 친박하고 비박으로 관점으로만 파악할 겁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 본인이 경제정책을 책임을 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강봉균이라는 야당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한국형 양적 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먹혀 들었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총선 이후에 당권을 가겠다고 그래서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진방 마케팅을 벌일 때 그것이 대통령을 파는 그런 마케팅이 수준이 낮고 질이 낮아서 그걸 지켜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조차도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걸러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 대한 반성이 없이요. 지금 정무 라인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위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간첩들입니까? 대통령에게 동향을 보고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자, 이번에 대통령의 정책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정책 방향은 옳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 못할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도 안 된다. 정책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공공, 금융, 교육, 그 다음 노동개혁 이런 방향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옳고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배반을 했다면요. 이 나라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고생을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봐도 그 방향 중에 옳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틀린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서비스 산업 기본법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의료 민영화에서 특정 대기업이 의료에 뛰어들어서 한마디로 사업을 하려고 그걸 맞춰준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의료 민영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변만 해서 될 일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노무현 정권 때부터 끊임없이 추진되어 온 문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노동개혁이 대기업을 위해서 한마디로 노동유연화,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이 의혹들을 불식시킬 만한 장치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공공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만한 한마디로 그 법 하나 통과시켰다라는 쇼를 하기 위한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요, 국민들은 차라리 담뱃값을 안 올리는 것이 낫고, 담뱃값 올릴 거 한 3조 4조 되는 돈으로 다른 데서 탈세하거나 불법 상속 증여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과세, 비과세와 감면, 법인세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법인세에서 비과세 감면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22%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내는 비율은 13, 1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전월세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뉴스테이가 대안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올려서 경기 살리려고 한마디로 했던 최경환의 정책은 옳았는지에 대해서도요,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이요, 나는 전지전능하다, 올마이티하다라는 어떤 환상에 빠져서 망가지는 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정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정책은 수정해야 되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은 정책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오바마가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다수당이라서 지금 저렇게 임기 말에 여러 가지 법들을 합의해서 넘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당이지만은 한마디로 다수당의 무조건 반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호소를 하고 또 설득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다수당이었다면 대선 때 가서 완전히 망가지면서 계속 다수당이었다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통과시킨 법과 정책과 개혁 과제들이 결국은 기득권을 위한 거다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정당이 된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 과제들의 방향이 옳은가, 혹시 밑에서 사기친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각의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에 있어서 추천받는 인물들이 옳은가, 여기서 뭔가 사기가 없는가, 인물들에. 그래서 소수가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계속 그냥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가지 일정이 부족해서요, 뉴스와이 방송에 와서 뉴스와이 있는 카페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